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오늘 전국 택배 노조원 6천여 명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경북 지역의 도시가스 검침 점검 노동자 240여 명은 세 번째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왜 별탈 없이 평범하게 일하며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 걸까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5월의 메시지에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경제와 정책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을 섬겨야 정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70세에서 74세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까지 고령층 집중 접종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접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정부의 조치와 국민의 참여 못지않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라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불안감을 키우는 기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지명 철회를 주장했고 장관 후보자 3명의 청문 보고서 채택 또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권 대권 주자들이 내놓은 청년 현금 지원책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압구정과 여의도 등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은 이후에도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풍선 효과로 풀이되는데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야당에 이어지는 공세에 김 후보자는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먼저 박석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이틀 동안 열리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 가장 먼저 심판대에 오른 건 예상대로 도덕성 문제였습니다. 과거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으로 32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던 이력이 언급되자 김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곧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직 후보자로서 어떤 형태로든지 체납이라는 또 그래서 자산이 압류됐다는 그런 기록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상습성이 될 만큼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는 않았으니까 요즘은 다시 한번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신의 저서에 학창시절 왕따 가해자였다고 고백한 데 대해서는 반성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썼다고 해명했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한 과거 발언을 두고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제가 거듭 피해자한테 사과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특히 성인지 감수성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강원 산불 재난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야당의 지적에도 사려 깊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인정과 사과에도 야당이 끈질기게 파고들자 인격 모독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사려 깊지 못한 일이라. 진짜로 거절하셨어야죠. 의원님, 그런 식으로 인격 모독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정쟁으로 본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여기까지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서 되겠습니까? 부끄러운지 아십시오. 이게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자, 왜 매번 의원들 질의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네. 청문회 둘째 날에는 증인과 참고인만 20여 명이 채택됐습니다. 자녀들이 과거 김 후보자에게 투표하려고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과 딸과 사이가 맞춤형 특혜를 받아 라인펀드에 가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본격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라임 사건은 야당이 청와대와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한 주요 소재로 삼고 있는 만큼 여야의 격돌이 첫날보다 훨씬 격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사면론과 관련해서 재개의 요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겠지만 이른바 세습 사면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올해 초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죄로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세계적인 반도체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는 상황인 만큼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계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나선 김부겸 후보자는 취임하면 이런 재계 분위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배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인식 또 그런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에 이어 아들인 이 부회장까지 이른바 세습 사면이 된다는 지적에는 공정하지 않은 일이라는 답변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대를 이은 특별 사면이 됩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세습 사면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공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강력한 투기 근절 방안과 부동산 대책으로 더는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발이 만만치 않은 부동산 세제는 정책의 원칙을 지킨다는 전제를 두긴 했지만 손을 댈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무슨 징벌적 과세냐라는 그런 일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하고 은퇴자, 고령자들을 위한 그런 최소한도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탄력성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지적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자체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라면 고민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다만 전세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초기 혼란을 넘어 안정돼가는 것으로 본다며 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은 모두 미뤄졌습니다.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청와대와 여당은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배우자 승진을 위한 논문 표절 의혹과 부적절한 가족 동반 출장 문제가 불거진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도자기 대량 밀수가 드러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부동산 갭 투기 의혹을 받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까지. 송구하다는 말씀을 사과드립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세 후보를 국민의힘은 부적격 3인방으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철회가 어렵다면 자진 사퇴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모두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서 도덕성의 의심을 받게 된 만큼 장관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운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마구 쏟아져 나온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임혜숙, 박준영 후보는 정의당에서도 낙마로 이어졌던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렸고 노형욱 후보도 부적격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회의는 세 곳 모두 연기됐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보고서 채택 시한인 오는 10일까지 야당과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이 29명이나 생긴 상황에서 또다시 독주하는 모양새는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야당도 시대적 소명에 따라 국가적 국난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단 김부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까지 마무리한 뒤 큰 틀에서 여야 합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는 10일까지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기한을 연장해 재송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의 요구대로 후보자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 가능성은 열어두지 않고 있다 보니 협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 당내 자성과 쇄신의 분위기를 이끌어온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0대 청년들을 초대했습니다. 청년들은 의원들을 앞에 두고 거침없는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김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당 초선 의원들 앞에서 20대 청년들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20대 남성의 돌아선 표를 찾기 위해 국방유공자 예우법을 발의한 건 어리석다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국방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름만 다른 동가산점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너무 어리석다는 표현을 쓰고 싶었고요. 내로남불과 진영 논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매서웠습니다.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이번 정권이 촛불 집회 대상이 됐을 거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평등 공정 정의라는 정부의 기조는 내로남불과 진영 논리 속에서 빛이 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또 다른 기득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그 촛불 집회 대상이 이번 정권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 진정한 반성을 한 적이 있느냐, 김어준 방송은 성역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조국 사태 국민을 향해 사과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출연료 편향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송인 김어준 씨는 민주당의 성역입니까? 현역 의원들은 죄송하다고 쩔쩔매며 고칠 것은 고쳐보겠다고 약속했고, 송영길 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이 아빠의 심정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안 오려고도 했다. 가서 얘기해봤자 뭔 소용이 있을까, 이 말이 또 가장 저희들이 또 반성해야 될 지점인 것 같은데, 민주당의 아빠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 안 간 청년에게 세계 여행 비용 1,000만 원을 주면 어떻겠냐는 이재명 경기지사, 군 전역자에게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이낙연 전 대표, 사회초년생을 위한 1억 원 통장 지원을 제안한 정세균 전 총리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은 연일 청년 표심 잡기 경쟁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 앞에서 용기를 낸 청년들은 당장의 현금 지원도 지원이지만 일자리와 반칙 없는 세상에 대한 요구가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정치권이 이 청년들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보신 대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막이 올랐습니다. 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성공회대 치진봉 교수와 청문회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심상치는 않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일단 뭐 보고서 채택 못하겠다 딱 버티니까 김 후보자도 뭐 조목조목 반박하고 그런 거 없이 죄송합니다 계속 했는데 한번 그 장면을 좀 보시죠. 예. 예.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적 때문에 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일단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쟁점부터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일단 뭐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딸 가족 관련된 네임펀드 가입 특혜 논란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뭐 본격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그 얘기가 나왔고 내일 아마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야당이 공략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김부겸 후보자는 이건 생계를 따로 하고 있는 가족이고 아무리 사위지만 사위가 투자한 것을 어떻게 장인이 다 할 수 있느냐. 자녀가 따로 생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입 여부도 본인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이제 자동차세하고 과태료 미납 문제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됐는데 차량이 30여 차례 압류가 됐는데 이 부분은 김부겸 후보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부인이 당시에 본인이 직업이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시였고 부인이 생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컴퓨터 부품 관련된 업체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부인 되시는 분이. 그러면서 이제 회사 차량을 이용해서 바쁘게 일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관리 소홀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 호소를 하는 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박원순 전 시장 관련해서.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사실 그 당시에만 해도 박원순 시장에 대한 조사, 그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명확하게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피해자라고 호칭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위가 투자한 걸 가지고 아무튼 사위가 상당히 잘 됐거나 뭐 나름대로 유리한 조건에 했으니까 당신하고 관계가 있지 않냐 그 의혹을 던져만 놓는데 어떻게 내가 압력을 해서 의혹이 생긴 건지 좀 분명히 얘기해달라 뭐 그런 쪽인 것 같고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같은 경우는 왜 저랬을까 아직도 조금은 좀 뭐 미심쩍긴 합니다. 예, 피해 호소 고소인 표현 문제 그건 뭐 계속 논란이 거듭되어 온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를 삼습니다. 뭐 사실 국무총리가 다 어느 정파에 소속된 사람이 하는 건 분명한데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전까지도 당을 대표해서 당을 이끌겠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국무총리로 옮기는 건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아마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현재 당직을 갖고 있었고 또 당대표에 도전도 했었고 이런 분이 국무총리를 하는 것은 정책 중립성이 위배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윤건영 의원이 바로 반박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박근혜 정부 때 이완구 총리 기억하시죠? 이완구 총리는 당시에 원내대표하고 총리로 갔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 본다고 하면 김기현 지금 권한대행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정치인은 총리로 가면 안 된다고 하면 이완구 총리는 무슨 의미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했는데 뭐 이게 총리가 되는 사람이 정치인이 같다. 예컨대 지금 그 전 총리도 사실 그러면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예. 지금 여러분 정세균 총리도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이낙연 대표도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총리로 가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은 아니고요. 늘 있어 왔는데 정책 중립성이나 문제를 좀 이슈화하기 위해서 아마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꺼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크게 논쟁이 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개인적인 배인적인 이런 의혹 문제라든지 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얘기 나눴던 이 세 가지 정도의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면 낙마할 만큼의 큰 어떤 사안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것들 외에도 여야의 공방이 좀 벌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이슈를 갖다 한번 잠깐 보시고 다시 얘기를 나누죠. 소들이 불에 타서 다 죽고 농민들은 다 쓰러져서 울고 계시는데 지금 웃는 의원님들도 계시는 모양인데요. 전 국민이 온 나라 비탄에 잠기고 대피소에서 쪽잠 자고 하늘 원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기에 가서 후보자께서 저렇게 술판을 벌리고 계세요. 서로 이른바 재난복을 주고받는 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혹시 그것도 위세를 과시하는 것으로 비춰졌다는 그런 의원님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21대 총선 때 자기 상대 후보를 여기에서 까내리고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 갑자기 무슨 재난 현장, 술판 이런 기념 촬영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예, 어떤 상황이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고성 양양 지역에 지난번에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이요. 그 당시에 이제 지금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이었어요. 근데 임기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그 산불이 나서 행안부 장관 임기를 마치면서 그 산불 현장에 가서 진두지휘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이임식과 취임식이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이 입고 있던 재난할 때 입는 재난복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반납하는 과정에서 사진이 찍혔고 그 사진을 가지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건데 그 당시에 얘기를 지금 이제 후보자 말은 이런 겁니다. 재난복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찍었고 그 당시 사진을 찍을 때 옆에 있는 이제 민주당 당시 후보였어요. 그 후보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이양수 의원이 제기한 건데 그러면서 지금 나중에 김병주 의원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사진을 찍었던 옆에 서 있는 분이 당시 이양수 지금 의원하고 경쟁 관계에 있었던 총선에서 그 후보자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후보자를 좀 면박 주기 위해서 또는 좀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진을 갖고 온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술판 문제는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 김부겸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술판 얘기하신 건 아마도 이게 이제 작년에 풍수해가 발생했었어요. 대구 지역에. 근데 대구에서 이제 전당대회 하면서 그 전당대회 하면서 수고했던 분들과 함께 아마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나 봅니다. 그 자리에서 있었던 그 촬영 사진, 그 사진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양수 의원 같은 경우에 괜히 이 얘기 꺼냈다가 본인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본인과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이렇게 데려온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총리로서 이제 사실은 자기의 완전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들. 검찰 수사권과 관련된 것도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거기다가 박범계 법무장관은 문제가 있는데 좀 해임 건의를 해달라. 뭐 이런 요구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들을 갖다가 이제 조심조심하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이것도 좀 민감한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민감한 문제죠. 일단은 뭐 박범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달라고 조수진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김부겸 후보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총리라는 자리는. 그러니까 후보자라 하더라도 이거 아직 후보자지 임명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가 제 마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아직 국무총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예.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 관련해서는 경제계의 의견을 잘 들어보겠다. 그리고 듣고 나서 본인이 만약 총리가 된다고 하면 대통령께 그 부분도 잘 전달해 드리겠다. 다만 그 결정은 대통령이 하시는 거고 본인은 결정권자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그렇게 정리를 했고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도 사실 좀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안타까움을 표시했고요. 다만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마치 중계하듯이 관련된 사안에 대한 보도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게 피의사실 공포에 대해서 문제점도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민주당 내부와 관련된 발언들을 하기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웠을 그렇죠. 건데 내일 네. 또 어떤 반응들이 이어지는지는 보기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이제 잇따라서 계속 어떤 국민에게 대한 예산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꺼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은 바로 아니 그런 포퓰리즘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꺼낼 수 있냐 이렇게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그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세 분 다 이제 그 논란에 휩싸였는데 사실 언론에서 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예. 일단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회의석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회의석상에서 있었던 일이고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고 질문을 던지듯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질문 형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현장에 뛰어든 사회로 분들. 진출한 그렇습니다. 사람들. 예. 사회에 진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들어가면 요즘 보면 국가 장학금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받고 대학생들이 많은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공부하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이 해외 있거든요. 연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또는 뭐 교환학생으로 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뛰어드신 분들 같은 경우 그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혹시 이런 제도는 가지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의견을 물어본 건데 예. 그게 마치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 상당히 그건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이거는 언론이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공약으로 마련된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던진 것이고 이게 정리된 공약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재명 지사가 그걸 주장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사회초년생을 위해서 1억 원 통장을 만든다는 건데 이게 2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아 통장에 바로 1억 원을 넣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20년 동안 왜냐면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교육비 뭐 이런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신생아 때부터 20년간 정부 지원금을 조금씩 적립해서 결국 20년 지나서 1억 원 정도가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하겠다는 것이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군의 의무 복무를 마친 분들 이제 전역하는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 분들에게 3천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지금 야당에서나 뭐 보수 진영에서는 이게 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걸 가지고 공격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아이디어를 던지는 것도 좋은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젊은 층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예. 이런 논쟁이 있으면 그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또 이분들도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젊은 층과 청년들 또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인구 절벽이 오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가 정말 인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또는 아이를 정말 편안하게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일에 뭔가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그냥 뭐 막 돈을 뿌리겠다는 뜻이 아니고 예. 어디가 취약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 그렇죠.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이런 것도 해볼까 저런 것도 해볼까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맞습니다. 또 하면서 담론이 형성되면 뭔가 뭐 발전하는 예, 어떤 그렇습니다. 길로 또 나아갈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청문회 또 지켜봐야겠죠. 예, 최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을 고소했다가 논란이 일자 결국 취하했죠. 청와대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을 비난하는 표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모욕죄 폐지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전단 내용이 어땠길래 공약과 다르게 고소까지 했을까요? 30대 남성 김모 씨가 지난 2019년 국회 주변에서 뿌린 전단입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여권 인사들의 가족을 친일파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전단 뒷면에는 문 대통령을 북한의 하수인으로 비하하는 인신모독성 표현도 포함됐습니다. 이 전단을 뿌린 언론의 30대 청년으로만 소개된 김정식 씨.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로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김 씨의 형제 역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누리꾼들은 평범한 30대 청년의 순수한 의견 표명이 아닌 보수 정치인의 정치 행위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도 SNS를 통해 황희두는 왜 차별받느냐고 주장했습니다. 프로게이머 출신이자 청년 몫의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황희두 씨는 지난해 국민의힘과 신천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도 정치권이 연일 시끄러운데요. 공직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어디까지 또 누구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지난달 재보궐선거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시작된 부동산 보유세 완화 논란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당정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하지만 여당 내 의견 대립이 만만치 않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 여당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며 부동산 정책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후 부동산 보유세를 중심으로 한 달 가까이 논란이 이어졌는데 일단 재산세 관련 결론이 급합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마무리 지어야 국민이 곧바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집 마련의 욕구의 결과다. 라는 차원에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재산세 감옥을 한 15% 정도 좀 인하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개정 여부에 대한 논란은 더 오리무중입니다. 한때 당정 엇박자 우려마저 나온 뒤 홍남기 부총리는 연일 빠른 협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 조기확보를 위하여 당정 간의 협의, 또 국회와의 논의를 속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내 사정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에서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아예 이번 정부에선 변화가 없을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종부세를 만약에 건드리면 기존에 있던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펼쳐왔던 부동산 규제책이라든가 가격 안정화 정책을 사실은 전면적으로 다 부인을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자기 부정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가운데 올해 종부세 세수는 4조 6천억 원에서 6조 원 규모, 재산세 세수는 6조 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는 2년 만에 2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마음이 급하지만 여당은 더 많은 내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부동산 세제를 두고 당정이 한 목소리를 내기까진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서울시가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뒤에도 주변에 있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거난을 해소하려고 단기 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 일대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지은 지 34년 된 한 아파트의 전용 면적 79제곱미터는 지난달 23억과 24억에 잇따라 거래되며 역대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가격이 조금씩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매물은 걷어들이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 당선으로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커진 데다 근처 압구정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외부 투자 수요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반포나 잠원 일대 그 재건축 단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좀 빠져가지고 타 지역에 재건축 투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이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효력이 발효된 뒤에도 재건축 단지의 과열 분위기가 식지 않으며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더 올랐습니다. 재건축 단지가 많은 노원구가 0.21% 오르며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서초와 송파, 강남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 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 조짐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시장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반전세와 월세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뒤 9개월 동안 반전세와 월세는 전체 전월세 거래의 34.1%를 차지해 직전 같은 기간보다
5.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전월세 난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전세형 공공임대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신축 다세대와 오피스텔 등을 LH 등이 매입해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거나 중형 규모 위주의 공공전세 등으로 올해 3만 8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서울 고덕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택배 갈등과 관련한 택배 노조의 파업 투표가 끝났습니다. 전국 택배 노조는 오늘 오전부터 시작한 노조원들의 파업 투표가 오후 6시에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합해서 택배기사 6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공개할 예정이었던 개표 결과는 내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에서 발표됩니다. 파업이 가결될 경우 택배 노조는 택배사 등과 교섭기간을 거쳐서 오는 11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만 70세에서 74세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접수 첫날 질병관리청 콜센터에는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헤드셋을 낀 상담원들이 분주히 손을 움직입니다. 밀려드는 전화를 받으며 예약 시스템을 확인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오전 10시로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문자로 이제 예약 확인이나 만 70세에서 74세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을 받은 첫날, 질병관리청 콜센터에는 접수가 시작된 오전 10시 무렵부터 사전 예약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평소 대비 오늘은 한 20배가량 이상의 전화가 인입이 있었고요. 1시 기준으로 1339 평소에는 한 6천 콜 정도 인입이 되는데 그 이상 지금 인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예약은 가능하지만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이 많아 전화로 사람이 몰렸습니다. 아무래도 사이트라든지 조회해서 확인하는 게 많이 서투시다 보니까 자식분들한테 부탁을 하기보다는 저희 1339 통해서 연락을 하니까 좀 더 편리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좋더라고요. 이번 예약은 다음 달 3일까지 가능하고 실제 접종은 오는 27일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전 예약이 가능한 연령대가 차례로 확대됩니다. 월요일에는 만 65세에서 69세, 목요일에는 만 60세 이상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60세 이상 가운데 80%가 접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은 고령층에서의 감염을 줄이고 또 감염되었을 시에 중환자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한꺼번에 사람이 몰릴까 봐 연령별로 예약 날짜를 나눴지만 전화 연결이 어려워 제대로 도움을 못 받았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동사무소 갔더니 자기네도 문서도 받은 적도 없고 그러면서 129 번호하고 또 1339 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계속 안 되죠. 아침에 한 6, 7번을 했나? 오후에 혹시나 해가지고 오후에만도 5, 6건인가 했어요. 정부는 예약 시스템을 개통하면서 일시적으로 오류가 있었다며 앞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담팀이 계속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방역당국은 60세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2주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86.6%의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도입과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내 60세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6.6%의 높은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60세 이상의 이상 반응 신고율은 0.1%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신고된 중증 이상 반응 사례들도 뇌출혈과 폐혈증 등 기저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26%에 불과하지만 사망자 가운데 95%를 넘어 높은 치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은 고령층에서의 감염을 줄이고 또 감염되었을 시에 중환자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당국은 예방접종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전국에 261개 센터를 가동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당국은 화이자 백신 43만 6천 회분을 추가로 도입하는 등 113만 2천 회분을 보유하고 접종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분기까지 1,832만 회분, 3분기까지 누적 1억 회분, 4분기까지 누적 1억 9천만 회분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도입 물량의 상당수는 아직 구체적 도입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한편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은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67건과 중증 사례 57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중증 사례 2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 울산입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감염자가 산발적으로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 대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인철 기자입니다. 지난주 50명에 육박하던 확진자 수가 30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서울과 수도권을 뺀 감염자 수는 울산이 가장 많습니다. 누적 확진자만 지난 3월 이후 1,1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우려할 만한데 문제는 전파력이 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학교, 종교시설, 대형마트, 심지어 유흥업소까지 이어지는 집단 감염보다 산발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침투해 감염을 확산시킨다는 겁니다. 3월 이후 최근까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감염자는 340여 명에 이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관을 추가로 파견하며 대처에 나서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감염이라도 감염 원인이 다양하고 많으면 저희가 역학조사 인력이라든지 그런 추적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 3일부터 임시 선별검사소를 10개로 확대 운영하는 울산시는 기업체에 자체 선별검사도 요청했습니다.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이른바 목욕탕, 유흥업소 등의 감염병 고위험 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지역 내 감염은 차단에 집중하고 있지만 부산과 경북, 경남 지역 등 인접 지역의 교류를 통한 확산을 막기 위한 대안 마련도 시급합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울산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전파력이 최대 70%나 높아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금으로서는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전파가 쉽다는 겁니다. 영국 변이 전파력은 최대 70%나 높은데 최근 울산 확산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외에도 경기 남부와 충북, 전북 등 곳곳에서 영국 변이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파력을 좀 더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유행을 확산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남아공 브라질 변이는 빠르게 퍼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남아공 변이의 경우에는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2차 접종이 다 완료되지 않은 그룹이 더 많기 때문에 돌파 감염은 아직까지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변이 대항용으로 새로 개발된 백신을 확보해 3차 접종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려면 결국은 3회차 부스팅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이고요. 화이자나 모더나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스팅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 도입 일정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까지는 최대한 확산세를 막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6월 말까지만 환자 수가 잘 유지가 되고 1,000명 이하만 되면 접종이 원활하게 될 텐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게 2달 정도의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변이주가 확산을 하게 되면. 방역 당국은 남아공 변이 유입과 확산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변이 확진자의 접촉자 범위를 넓게 잡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늘부터 70세에서 74세 그리고 만성호흡기 질환자들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고령층이다 보니까 이상 반응이 걱정되기도 하고 또 효과가 확실히 나올까 의구심도 들기도 할 텐데요. 엄중식 가천의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연결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5월과 6월 접종이 시작되는 고령층은 이제 한 60세에서 74세까지 단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고령층의 백신 접종이 상당히 중요하다 강조를 계속 하고 계신 거죠. 네, 뭐 앞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이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 감염자의 4분의 1을 좀 넘는 수준이지만 사망자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0대 이상에서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면역을 충분히 형성하게 되면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지금보다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역에 상당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접종이 중요하고 백신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해도 나이가 워낙 많으신 분들의 또 기저질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상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접종을 좀 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반응이 많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60세 이상의 이상 반응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이게 뭐 공교로운 건지 어떤 건지 아직 좀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백신 접종에 활용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 모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의 이상 반응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이상 반응 경우에도 상당히 그 발생 빈도가 낮기 때문에 거의 이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 연령층에서 크고 작은 부작용들을 많이 경험하는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령층에서의 접종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지나친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을 때 이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뭐 사망하는 그 비율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0대 이상에서 굉장히 높고 특히 이제 70대 이상이 되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연령층에 계신 분들은 좀 안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백신 접종에 나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달 충북 괴산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예배 참석자가 한 23명인데 그중에서 30대 1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분이 있었는데 감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만. 이걸 코로나19 백신 효과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마스크 등 뭐 다른 변수들이 더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코로나19 백신에 의한 효과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예배를 보신 교인 중에서 백신 맞은 분만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 외에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백신 접종을 하신 분 중에서 실제 감염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동일한 상황에 노출이 됐을 때 이 백신 접종한 분들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방역당국은 백신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하고도 또 싸우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특히 언론에서 백신의 부작용을 강조하다가 또 백신이 부족하니 빨리 가져오라고 하고 뭐 이런 모순된 지적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이 기회에 좀 해주시죠. 예, 이 코로나19의 백신과 관련돼서는 즉각적인 보도, 그러니까 전달식의 보도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신의 이상 반응과 관련돼서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과 그리고 종합적인 분석을 보도해 주시는 것이 국민들에게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깊은 배려를 언론계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울산에서는 감염 비중이 30%에 이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있고 이러다가 집단 면역 형성이 더 어려워지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접종하고 있는 백신과 관련해서 일부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또는 백신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정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우리가 충분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억제를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거리 두기를 잘 계속해서 유지하고 특히 이제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을 최대한 유지해 주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령층에 속하신 분들 이번에 꼭 좀 맞아달라고 부탁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빠른 접종 진행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무튼 사전에 빨리 예약을 해야 준비도 제대로 할 거고, 여러 가지가 사람들이 너무 몰리고 가는 것도 피할 수 있고,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예약하기 힘든 분들은 전화하거나 아니면 주민센터에 찾아가면 다 도와주시는 거죠. 네, 1339가 좀 그 문의량이 많아서 빨리 연결이 안 되더라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꼭 연결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전화 예약 또는 그 보건소를 통한 예약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안내를 받으셔서 접종하기 좋은 시기에 꼭 접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4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최다 기록을 다시 갈아치운 건데 이종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자 폭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 북부 한 도시의 병원 앞에 코로나19 환자가 몇 시간째 누워 있습니다.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했습니다. 산소 보급소마다 빈 산소통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산소를 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अब गैस मिली नहीं सुबह के 5 बजे से हूँ सर मैं यहाँ पे सुबह के 5 बजे से खड़ा हूँ यहाँ पे मना कर दिया साहब. 현지 시간 6일 오전 기준 인도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41만 2,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일 세계 최초로 40만 명을 넘어선 후 다소 줄었다가 다시 종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9일 연속 3,000명대를 기록하던 사망자도 3,980명으로 종전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4일 기준 검사 대비 확진 비율은 24.8%, 4명을 검사하면 1명이 확진자란 얘기입니다. 인도 언론은 이 같은 확진자 폭증은 인도의 이중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체 면역에 대한 바이러스의 적응력이 더 커졌기에 백신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같은 확산이 이어질 경우 현재 22만 명인 누적 사망자가 다음 달 2배로 늘어나고 7월 말이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의 방역 전문가들이 지금의 2차 유행이 끝난 후에도 3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2회 백신 접종률은 2.3%에 불과합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인도 교민들을 우리 정부가 버렸다. 이 기사들 기억나시죠? 중단됐다고 했다가 또 중단설에 또 패닉이라고 했다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 기사 내용이 뒤집힙니다. 보시면은 항공기가 쫙 예약이 나오고 그 예약 스케줄대로 다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우리 교민이 귀국하는 부정기 항공편은 5월에만 12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이 아니냐, 국민을 버렸다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을 뽑으려면은 아마 이럴 때는 좀 조심스럽게라도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에서 오는 모든 항공기는 다 중단입니다. 심지어는 인도에서 크리켓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임원과 선수단 40명이 잠깐 참가하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딱 묶여버렸습니다. 묶인 사람만 전부 합치면 9,000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빙 돌아서 호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다 막아버렸습니다. 인도에 최근에 들른 사람은 호주 국민이건 누구건 간에 아무도 호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밑에 벌금 엄청납니다. 최대 5년 징역형이고 5,700만 원의 벌금형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 싱가포르 관련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가장 세계에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꼽혔었죠. 싱가포르가
방역 모범국이고 선진국인 건 분명합니다. 싱가포르가 1등할 때 우리는 6등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전 국민 대부분이 백신을 맞았다라고 했는데 아워 월드인 데이터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싱가포르 백신 접종률은 4월 18일에 23.3이었습니다. 지금 한 5월 초순인데 저것이 한 25%를 조금 넘은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 대부분이 백신을 맞았다라고 글쎄요, 과대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백신 접종으로 다 되는 게 아니어서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보십시오. 싱가포르는 8명 이상 실내 모임만 제한받을 뿐 거의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당시에 썼었는데 달라졌습니다. 지금 5명으로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중시설 최대 인원도 정원의 65%에서 50%로 줄였습니다. 종교행사, 공연장, 영화관 이것도 250명까지는 허용하다가 다시 100명으로 좀 내려갔고요. 실내 헬스장 등은 영업이 다 중단됐습니다. 자, 이렇게 언론 보도가 확 달라집니다. 그럼 언론 보도를 제대로 읽으려면 어쩌면 좋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언론 보도를 읽었을 때 원칙과 그 원칙에 의해서 공공성 있는 보도들을 끝까지 확인하면서 침착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을 크게, 그리고 어떤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반응을 크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마 비결이 될 것 같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가수 김흥국 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토바이가 차를 스치고 갔으며 사고 난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서울 이촌동, 오가는 차량이 많은 아파트 단지 사이 사거리.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오토바이를 몰고 이곳에서 이촌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30대 남성 김모 씨는 좌회전에 달려오던 검은색 SUV와 부딪혔습니다. 교차로에 빨간불에 진입해 들어와가지고 상대방하고 저랑 이제 쌍방 신호위반으로다가 이제 좌회전대 직진 이렇게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 뒤 인도 쪽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통증이 심한 다리부터 살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SUV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이제 널브러뜨려 놓고서 이제 쭈그려 앉아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앓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제 상대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뺑소니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주변에 CCTV가 달린 상점을 찾아 사라진 차량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확인 결과 SUV 운전자는 다름 아닌 가수 김흥국 씨였습니다. 김 씨는 이곳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달려오던 김 씨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정강이가 찢어져 열바늘을 꿰매는 등 전치 3주 부상을 당한 김 씨는 김흥국 씨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김흥국 씨를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경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신호위반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김흥국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시 오토바이가 쓰러지지 않은 채 잠시 멈췄다가 그냥 가기에 조금 스쳤을 뿐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또 빨간불에 좌회전하며 신호를 어기긴 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도 노란불에 직진한 만큼 서로 과실이 있는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를 정도로 오토바이도 멀쩡하게 섰다가 멀쩡하게 출발을 했는데 오토바이가 살짝 넘어지기라도 했다면 내려서라도 수습을 하셨겠죠. 교통사고가 났을 땐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모가 크든 작든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 해도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가 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경미한 사고라도 피해자 구호 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는데 운전자가 괜찮겠지 생각하고 임의로 판단하고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고 당시 김흥국 씨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거로 파악했습니다. 또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운전자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해경 함정까지 동원해 수색했지만 운전자는 이미 몰래 달아난 뒤였는데요. 알고 보니 해양경찰관이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부산 태종대앞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방향을 돌려 달아납니다. 음주단속 경찰관이 곧바로 추적하니 해변 쪽으로 내려갑니다. 도주 차량은 도로가 끝나는 곳에서 멈추고 경찰관들은 순찰차에서 내려 운전자에게 손짓합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단속 경찰관을 뿌리치고 그대로 해안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이 운전자를 잡으려고 뛰어들었지만 모두 따돌리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진짜 빨라서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뭐 잡았는데 다시 이렇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냥 바로 놓치게 돼서. 운전자를 구하겠다고 한 시민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되려 병원으로 이송되고 해경 함정에 군 장비까지 동원돼 수색이 진행됐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운전자가 사람들 눈을 피해 다시 무트로 올라가 달아나서입니다. 그때 구하려고 구명이 하고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던지를 냈는데 그때 사라졌어요. 안 보였어요. 그때 저 이제 죽은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수영을 해가지고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소동을 만든 장본인, 알고 보니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이 해경 간부를 통해 설득해 만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는데 결과는 면허 정지 기준 이하로 나왔고 일단 귀가시켰습니다. 하지만 도주 시점에서 5시간쯤 뒤에 나온 결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당 경찰관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요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4명 가운데 1명은 1년에 한두 번 성희롱을 겪고 상당수가 보복이 두려워 대처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초중고생과 대학생, 직장인 등 남녀 만여 명에게 성희롱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물었습니다.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어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 행위에 관한 표현이 많이 나온 단어 상위 30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단어도 26% 포함됐습니다.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인 성희롱의 법적 개념과는 달리 국민들은 심각한 성범죄로 인식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근감의 표현을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다 등 성희롱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정도는 성별과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에서 또 나이가 많을수록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특히 성희롱 피해가 과장되는 측면이 있다는 항목에서 남녀 사이 인식차가 가장 컸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성희롱 피해를 겪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4명 가운데 1명꼴로 1년에 한두 차례 겪었다고 답했는데 이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41.6%로 남성 12.4%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식은 불쾌하다는 표정과 행동으로 중단을 요구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었고 모르는 척하거나 슬쩍 피한다도 30% 이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못한다는 건데 보복 또는 불이익이 우려돼서 또 실질적 처벌이 이뤄질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성희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목격했다는 비율은 65%나 됐습니다. 피해자의 품행을 문제 삼거나 비난하는 행위,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인권위는 행위자에 대한 공정한 처벌과 2차 피해 방지 등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시급하다고 꼽은 국민이 많았다며 성별, 연령별 예방 교육과 성희롱 인식 격차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우주를 향한 일론 머스크의 뚝심이 빛을 발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쉽이 사전 오기 끝에 수직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And we have ignition. Starship heading back to the landing zone.
Starbase Flight Control has confirmed, as you can see on the live video, we are down. The Starship has landed.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재사용 가능한 화성 유인 탐사선 스타쉽 시제품이 지상 착륙에 처음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첫 유인 우주 비행이 성공한 지 꼭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높이 50m에 달하는 스타쉽은 지상 10km까지 이륙했다가 공중에서 일련의 과제를 수행한 뒤 다시 직립으로 착륙했습니다. 앞서 4차례 비행이나 착륙 과정에서 폭발한 뒤 5번째 도전 만에 이룬 성공입니다. 착륙 직후 밑부분이 작은 불길에 휩싸였지만 스페이스X의 방송 중계자는 메탄 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드문 일은 아니라며 기술자들이 디자인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험 성공은 스페이스X가 재활용이 가능한 태양계 탐험 수단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같은 날 스페이스X의 경쟁 업체이자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블루 오리진은 민간인 승객을 태운 우주 관광 로켓 뉴 셰퍼드를 7월 20일 발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60년 전 미국에서 최초로 우주여행에 성공한 앨런 셰퍼드의 이름을 딴 뉴 셰퍼드는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지 52주년 되는 날에 발사됩니다. 6좌석 중 한 석은 경매로 일반인에게 팔아 민간인 우주 관광을 개막합니다. He or she will write him or herself into the history books, not just of spaceflight, but of history. And on top of that, they're opening the doors for other space explorers to pass through behind them. 탑승객은 우주 경계선인 고도 100km 이상 날아올라 우주와 지구를 바라볼 수 있으며 3분 정도 무중력 상태를 체험한 뒤 내려오게 됩니다. Yeah, we've always enjoyed this incredible thing called space, but we always want more people to be able to experience it as well. So I think this is a grea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스페이스X는 올 연말 민간인 4명을 태운 우주선을 발사하고 버진 갤럭틱은 내년 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우주 관광을 본격 시작할 예정입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기령 앵커의 리포트에 등장했죠. 대통령을 비난한 30대 청년 문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야당 정치인이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6192님, 모욕죄 평가 기준이 여야를 떠나서 공평해야 합니다. 더욱이 야당 청년위원장은 의도적인 정치 발언입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70세에서 74세 사이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는데요. 1130님, 60세 이상 백신 접종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씀 들으니까 불안이 가십니다. 언론들 제발 겁 좀 두지 마세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호주와 싱가포르의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관련 기사들이 제대로 팩트를 체크 못한 채 오락가락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9330님, 팩트보다 허위 정보 퍼뜨리기에 급급한 언론의 모습을 보면 기레기 비난은 계속될 겁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어린이날이었는데요. 2813님, 아동학대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참상을 알리는 데에는 외신 기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당시 한 외신 기자가 촬영한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압 당시의 모습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네, 당시에 진압이 끝난 뒤 바로 도청에 먼저 들어간 아시아 월스트리트저널 노먼 쇼프 기자가 촬영을 했고 또 우리에게 기증한 자료들입니다.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